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백신도 2차까지 다 맞고, 접종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꼽 인사를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HD 이니셔티브의 남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성창업투자의 김정태입니다. 오늘 새 투자자분들의 가구 및 사진 오늘 뭐 좋은 기업가분들 다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특이한 조직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잘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사실은 비영리 재단이죠.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 좀 궁금한데 저희하고 좀 상의도 하고 투자에 대한 논의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늘 오시게 됐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뭐 환경, 헬스케어, 비영리까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도 되고 저희가 되게 미약하나마 어쨌건 투자 유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니 작은 거라도 뭔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특화된 소셜 벤처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사회인데 요소요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사업성도 가져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II실로 이동해가지고 예. 들어가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선별해내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노버스입니다. 현재 EU에서는 이번 연도부터 플라스틱 세를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세는 플라스틱 킬로그램당 0.8유로를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의 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의 5대 수출 품목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100% 석유 부산물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재생원료라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현재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정유 사업을 하던 여러 화학 기업들이 현재 폐플라스틱 산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기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집, 수거, 선별단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이 직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소비를 하고 배출할 때부터 이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된 해외 폐기물을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보틱스를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페트를 수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인데요. 이 플라스틱 컵은 쓰레기로 취급이 되고 있는 일회용 컵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컵도 특별한 선별 처리 과정을 거치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간 33억 개가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을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컵은 95%가 PET 재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정 유통사에서는 PP나 PLA 등의 재질로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별장에서는 이것들을 선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으로 지금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비전 인식을 통해서 플라스틱 컵 하단에 재질을 판별을 하고 PET 플라스틱이면 자동 세척, 자동 적재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저희가 내년에 있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장을 대비한 제품이고요.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특정 선별 시스템을 거쳐야지만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뚜껑, 링, 라벨은 페트병 본체와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시스템으로 뚜껑, 링, 라벨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압축 시스템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명 PET 플라스틱 병만 이 시스템에 모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 제품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로 하는 시장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노버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RVM이라는 기계의 특성은 저희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완벽한 선별 기술, 그리고 폐기물 산업에서 중요한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물류 효율화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확장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 지자체로부터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인데, 이때 단순히 제품을 많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시기를 저희가 1년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전용 RVM을 만들 계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특성에 따른 그런 RVM을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에도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만나는 기업들은 우리의 가설이 있고 고객의 니즈나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떤 솔루션을 해결해 보려고 이 정도까지 한번 돌려봤다에 대한 딱 그 단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설에 대한 사실 논리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단지 이노버스가 아니라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팔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가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희의 기계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저희의 BM이 잘 워킹해 갈 텐데, 그런 회수 시스템 상으로 그러니까 참여율을 어떻게 높여나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리워드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리워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 따른 리워드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고, 이제 사옥이나 뭐 기관 중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를 모든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하지 않고 특정 인물을 꼽아서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고요. 10월 중순부터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가 규모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혁신이라는 건 뒤에서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거기에 쌓이고 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노버스가 들어간 영역이 폐기물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아주 큰 영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후발주자들이 여러 개 생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괄목할 만한 생태계의 성장을 대표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표현해 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뭘 가지고 있지부터, 이게 어떤 차별적인 기술력이 있는 건가? 이런 것부터 좀 궁금해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고, 이제 BM의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리워드의 구조가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만약에 표현하신다면, 대표님의 언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차별성인데요.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한 곳에서 한 번에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내용물부터 버릴 수 있고 링라벨을 커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췄고요. 실제로도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 플라스틱 밸류체인에서 RVM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플레이어들과 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가 가지고 있는 미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생 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구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일정 부분 관리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렌탈 시스템과 그리고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모델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B2B와 B2G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성으로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바이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보다는 좀 렌탈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어서 렌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를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에 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제품을 제공을 하고 그 로지스올이라는 택배 물류회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수거한 것을 SK 종합화학이나 원료 기업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IR을 받는 투자자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 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서의 발표 방식과 투자자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명분이나 대의 혹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갈 건지에 대한 액셔너블한 플랜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노버스는 워낙 젊은 팀이고 또 여러 발표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던 팀이다 보니 IR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기계를 심지어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내 지자체나 기업에 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사업을 들어오진 않았고요. 학생이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쓰레기 쪽으로 들어온 이유는 공대 출신들은 시험 기간에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제 시험 기간에 맨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컵이랑 페트병이 맨날 넘쳐가지고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시민의식을 거론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불편함과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돈을 꼭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는 좀 거리감을 느껴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동기가 이제 이걸로 막 이만큼의 돈을 벌겠다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한 요 정도? 충분히 제가 뉴스나 자료로 봤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잘 어필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의 사업 동기부터 우선 돈을 이렇게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성향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수익 추구를 위한 계획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IR은 약간 퍼블릭하게 약간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기업가로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약간 미션은 명확히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면을 좀 더 어나운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제 힘든 시기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찾아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초기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좀 젊은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후련하고요. 그리고 처음인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 IR룸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초기에 IR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IR룸에 좀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들을 알려주시고 좀 코칭을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이제 재단법인 또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영갑 국장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CSR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참여하고 활동하냐 봤을 때 현금이 20% 포션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물품도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냥 직접 현물로서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물건을 이제 수혜받는 수혜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애로사항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통기한이 상당히 임박한 물건들을 보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 차원에서 시기와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그때 즉시에 처리하거나 수급받는 수혜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받기가 어렵지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수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개 정도는 필요한데 기업은 그렇게는 관리를 못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그러냐? 일단은 약간 가불관계 입장에서 이제 거절을 못하죠. 한번 기업에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할 경우에 두 번 다시 이제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데 뭐 실제 효과적으로 쓰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업이나 수혜처가 제대로 된 정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수혜처 대상을 물색하고 지원하는데 사실 많은 에너지나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원래 알고 있던데 뭐 넓지 않은 정보화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수혜기관 역시 뭐 기업 CSR 담당자든가 수급 담당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을 지원받고 하는 루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혜자 정보와 기부자 정보에 대한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 맞게 연결해주고 미리 예측된 통계를 가지고서 미리 배분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달에 이제 플랫폼 사이트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편의점을 통해서 내가 필요 없는 물건들 또 내가 누군가 도움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 채널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하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부 이력을 개인이 조회하고 확인증도 발급받고 간편한 물품 기부 시스템 처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각 기관들이 아주 손쉽게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지정 장소에 원하는 만큼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 기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니즈들을 직접 물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이 받은 물건들에 대한 이루어지는 사이클들을 나름 스토리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어서 다양한 이제 선순환 사이클들을 만들 생각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플랫폼 사이트 오픈한 이후에 이제 9월 지금까지는 이제 누적 회원은 지금 62,000명 정도 수혜받는 수혜기급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600기관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주는 분들과 받는 분들에 대한 참여자들을 일단 확보하는 거 올해 목표로 계속 사업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고 아름다운 가게 주력 사업이 재사용 가게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나 리더십 구조, 또 재무, 재정,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어떤 IT 개발 쪽에 사실은 충분한 개발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내부적으로 이제 이것들의 비용을 요청을 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이제 아름다운 거의 재무구조상 충분히 이제 서포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회의감이 있고요. 현재 아름다운 구조 내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IR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IR 투자를 받고 아름다운 가게 내에 자회사 독립 설립을 통해서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갖는 것이 이 사업을 더 탄탄히 만들어내고 그게 궁극에는 아름다운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실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도 탐색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자리해 보게 됐습니다. 소셜벤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전은 굉장히 명료한데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업에 익숙치 않음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익숙치 않은 건 사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 투입을 하면 되는 거고 익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없지 않다.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 내에서 예를 들면 되게 커다란 별도의 사업팀이나 사업본부를 만들지 않고 별도의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만들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투자에 유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성을 뭔가 점점 극대화해 나가기 위함인지 초반에 어떤 투자금이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수성은 배분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의 사업의 목표를 제외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없다는 거죠. 첫 해년도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내부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서 2, 3년 투자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고민이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게 1번이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원활히 받기 위한 스피노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 결과와 다른 사실 사업의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모바일 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방식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기존 아름다운 가게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기존 방식과 아름다운 가게 문화 체계, 업무 프로세스 체계와 완전 다르게 사실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도 기존의 아름다운 가게와는 상당히 많은 충돌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적으로는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 조직이 설립한 이유가 영리 조직으로 수행하기 좀 더 수월하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적 입장에서의 법인을 선택한다?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의식은 뭐냐면 자금 조달 방안과 투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대출이냐 지원이냐 이런 부분과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냐는 성장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비영리 조직은 그런 성장성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영리조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투자를 유치한다는 걸 지원금이나 또는 대출과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스피노프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자리가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굳이 이런 아이템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사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스피노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볼륨, 그 인프라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좀 새로운 모델, 혁신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은 있는데 익숙히 접해왔던 형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을 증명해낸다고 해도 그 사업성이 기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심사기관에서 봤을 때 다른 주식회사들과 똑같은 주식회사로 봐줄 것인가 문제의식을 좀 질문을 하는 과정에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약간 물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게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준비를 하시면서 저 같은 대중들에게 이게 가능한 모델이고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검토를 해보는데 아름다운 가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품을 소싱하는 인프라가 있는 거니까 상대적인 강점으로 보여요. 그게 다 사실 다른 스타트업은 비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저희가 상장을 해요. 그러면서 상장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매출원은 지금 300억이 혹시 그 기부 받으신 물건의 커머스 매출이죠. 네네. 앞으로도 사실 상당 부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좋은 뜻에서 기부받은 제품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이야. 근데 지분 구조를 보니 35%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가게 재단에서. 재단은 재단의 목적대로 수익 자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컴플라이언스 조건은 있지만 지분 가치가 결국 기부받은 제품으로 인해서 재단의 지분 가치? 약간 재산을 늘리는 약간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점인데
한편으로는 그 기부를 통해서 소싱된 제품을 커머스한 매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결국에는 기부받아서 재단배 불렸네? 약간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얻은 그 가치를 아름다운 가게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에 아름다운 그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오늘 말씀 주신 구조상으로 사업 모델 전 명확히 아직 이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주셨던 5가지 사업 모델도 어떤 게 어떻게 메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품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사업 모델별의 타겟에 대한 이야기와 이 5개의 사업 모델의 마일스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 사업 모델들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있고 정말 될 만한 모델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의 자산을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여서 오늘 들은 걸로는 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사업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됐는데 사실은 비영리도 영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말씀하신 상충되는 두 개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선명하게 보여줄까가 좀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걸 발판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투자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가이드라인부터라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투자를 받기 위한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IRM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코칭 받으면서 좀 새로운 시각을 트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소셜법인들이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준비를 다해서 뭔가 부딪히기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용기 있게 두드려보고, 지금 뭔가 고민이 많은 부분들 잘해서 선보이겠다 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코칭 받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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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파를 이용한 우울증 진단 AI 소프트웨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연 5년간 약 30%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약 40% 정도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적 취약 계층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가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50%, 병실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청소년 우울 자살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현 시장의 문제를 보면 다른 내과나 외과에서는 혈압계, 체온계, 혈액 검사, 초음파, 영상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내요. 정신과에서는 주로 대면 진료하고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고, 조현병인 경우에는 약 50%가 오진이고요. 양극성 정서장애에서는 약 70% 오진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디지털 진단제로서 뇌파 기반 AI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주요 우울증, 조현병,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현재 진단 알고리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요. 그걸 가지고 현재 진단하는 방법을 논문화하고 특허화해냈습니다. 환자가 오면 이것을 병원에 있는 뇌파로 찍는 거고요. 병원의 서버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석 서버와 연결이 돼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을 의사의 데스크탑 위로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진단명과 진단 확률이 제시됩니다. 저희 기술은 뇌 노드 간 연결성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뇌의 영역을 정한 다음에 A 영역과 B 영역의 연결성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정상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뇌파 장비의 신호 감도의 차이 없이 범용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런 관련 기술은 전부 SCI 논문에 수백 편이 출간되었고 핵심 내용은 모두 특허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진단 정확도를 대면 진단 종합 심리 검사를 이용한 그 진단보다 약 30%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검사 시효 시간이 종합 심리 검사 대비 66%를 감소해요. 종합 심리 검사 대기 시간이 벌써 3개월이나 걸리고 시간이 3,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그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그런 경력이 있어요. 초기 3년 동안은 연구개발 중심, 그 이후에 2024년부터 시장 판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연구개발 중에서도 임상시험 POC를 통해서 제약회사나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환자 개개인의 세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맞춤의학, 동반 진단이 가능하게 돼서 임상시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소셜 임팩트를 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A부는 굉장히 반가운 주제였고 정신건강 관련된 이제 IR도 받고 심사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두 번째는 진단이 되지 않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제고하겠다라는 건지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확하게 여기선 진단이라는 것에 테마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진단이 돼야 치료도 되는 거고 인식도 시작되는 거니까. 다만 그 기술의 난이도나 실제 구현 가능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난이도입니다. 뇌파로의 정신건강 관련된 진단을 해본 적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그것을 해내겠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난이도, 여러 가지 의문 또 우려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저희 기술의 약간 시장성에 대해서 좀 가늠해보고 싶은데요. 약간 좀 레퍼런스가 될 만한 뭐 공동 연구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주한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든지 약간 그런 계약들이 좀 있으신지. 아직은 뭐 너무 미미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정신건강을 스크리닝에 내려고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목재주택을 짓고 목재 요양원을 졌는데 그런 나무주택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감소될 거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뇌파나 HRV를 이용해서 소규모 펀드를 딴 게 있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임상시험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프로토타입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임상시험에서 이 뇌파로 진단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한 8주, 12주 치료한 다음에 또 뇌파를 잰 다음에 그게 얼만큼 네거티브하게 나오는지 증명해내려는 연구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IR 할 때 꼭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 IR 할 때는 예를 들면 얼마나 큰 시장을 타겟하고 있어? 그래서 사업이 성장했을 때 얼마나 큰 시장을 먹을 수 있어? 그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나 다른 솔루션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차별점이 뭐야? 그리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너의 팀의 역량은 뭐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IR의 스토리가 짜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의지는 일반 정신과의 환자들보다는 이제 경련성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쓰이다 보니까 사실 정신적 질환의 그런 레벨이 있을 텐데 조금 더 경미한 환자들의 데이터는 이 이의지의 데이터에 현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는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울증으로 왔는데 MRI를 찍자 그러면 갑자기 왜 MRI를 찍어? 나는 약간 잠 못 자서 왔는데 MRI까지 찍어야 되나? 심리검사를 하는데 심리검사는 3개월이나 밀려있고 근데 뇌파는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뇌파 검사를 내거든요. 그냥 뇌파 검사를 경련 없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많이 쌓여 있죠. 그렇게 사장되는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해낸 거고요. 앞으로도 해낼 수 있고요. 사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가 함께 동시에 창출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환경이 그러하고 교육도 그러하고 헬스케어도 그러한 영역이어서 우선은 그 안에서도 물론 돈만 벌고자 하는데 그걸 임팩트로 워싱하고자 하는 기업들 잘 발라내야 되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들이 어쨌거나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고령화의 측면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정신적 측면이든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사회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뇌 노드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한 번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이제 값을 추출해내고 일반인과 아닌 사람들의 그 우울증 정도를 판단해내는 게 이제 저희 기술의 스텝일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스텝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저희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가 의사고 저랑 같이 15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한 한양대학교 공대의 임창환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만든 회사고요. 그 제자인 고려대학교 황한정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공대 교수, 그다음에 지금 연구 교수로 있는 신미선 박사, 이렇게 넷이 기술적인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 당장 투자자들이 보았을 때 타겟군이 사회적 가치를 되게 지향하고 계시기는 해요. 지금 해야 될 것도 급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B2B도 어려운데 지금 B2C를 이야기하냐에 대해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을 여지가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점점 커질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 기업이 5년, 10년, 15년을 갔을 때 지향점이 잃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다.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했는가, 그 시장성에 대한 약간 그 요구 기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체감하니까 투자 심사를 할 때 지금 시장 태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글로벌리 진출을 하신다면 실제로 글로벌 파트너십은 진행되고 있는가, 만약에 투자 심사를 한다면 평가될 것 같아요. 요새 국내 회사에서 다 이렇게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디지털 다이아그노스틱이 없이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정신과 영역에서 하려면 그걸 하실 거면 저랑 같이 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한 게 있고요. 제가 의사니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임상시험을 하자고 좀 몇몇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냥 약물, 너네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항우울제나 이런 약이 있으니까 니네 약을 쓴 다음에 진짜로 이게 좋아지는지 검증하는 거를 해서 같이 논문을 내주자. 제가 잘하는 게 논문을 쓰는 게 제가 제주니까 그렇게 너희 회사 버젯을 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논문을 써주면 너희 회사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고 여기 요청하는 것도 만족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저희 투자자들은 저희 고유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받은 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개인적인 레코드를 위해서도 성공적인 투자 이력을 위해서도 엑싯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은 본연적으로 그 타인의 자본을 위탁받은 위탁 운용자이기 때문에 저희 엑싯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추구한다 약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저희 본연의 역할이고요. 다만 임팩트 펀드 운용에 있어서는 그 본 재원의 성격에 맞춰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명에 좀 충실을 하고 싶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술이 사업화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저는요. 이게 좋은 기술이고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사업화가 돼서 모델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즈니스 쪽에는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지금 찾으려고 그 접점이 누굴까, 그런 좋은 인연이 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대부분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었고요. 그 이유는 성장할 거라는 확신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 사업이 돼야 된다는 열망, 그건 저희 공유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사업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돈 1억, 돈 5억 이거보다는 사업을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좀 가이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약 세 팀 중에 한 팀만 투자한다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저는 베이웨이브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업만을 저는 선별하는 줄 알았는데 또 좀 너무 그런 가치만 있는 것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는 좋았고요. 지금은 의료기기로 시작하지만 잘 이렇게 취약한 계층,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들에게 그런 베네핏이 돌아가도록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뜻입니다.